내 허락 없이 누구도 못 만나. 대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어요. 당신은 이제 내 소유니까. 그가 서재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고 찰칵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미자야, 완벽한 아내가 되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 촛불 저녁 식사가 끝난 지 1시간.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샴페인 잔만 남아 있었어요. 창밖 도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꿈 같은 결혼이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26살 나이 차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저는 윤미자, 올해 56살입니다. 26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 도연이가 변호사가 되어 독립한 뒤로는 서울 변두리에서 24석짜리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고 월세까지 올라서 폐업을 결심했어요. 마지막 날 마당을 쓸면서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처음으로 제 삶이라는 빈칸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근처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정대호 씨였어요. 73살, 의료재단 이사장이셨죠. 예전에 제 식당 단골이었는데 정장 차림의 은빛 머리가 정말 다른 세계 사람처럼 빛나 보였어요. 그분이 클래식 공연 티켓을 건네며 말했어요. 삶의 여백을 누려보라고요. 그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게 가능한 걸까요? 오페라 박스석, 청담동 갤러리, VIP 오프닝, 호텔 펜트하우스 파티까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세계였어요. 제 거친 손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루프톱에서 대호 씨가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어요.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한 프로포즈였죠. 친구 선영이는 나만 상처받는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외로움보다 설렘을 택했어요. 미술관에서 올린 결혼식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들 도연이도 어머니 행복하라며 미소 지었고요. 하지만 허니문이 끝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침대맡에 놓인 일정표, 카드에는 필라테스, 미용실, 영어 레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PT를 빼먹었을 때 대호 씨의 눈빛이 돌변하는 것도 봤고요. 내 아내는 완벽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오늘 휴대폰에서 선영이 번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집 곳곳에 설치된 CCTV도 발견했고요.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규칙도 생겼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서재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었어요. 대호 씨의 전 부인 2분 모두 우울증과 약물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저녁 도연이가 찾아왔을 때 대호 씨는 방문을 밖에서 잠그며 속삭였어요.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라는 걸요. 결혼 후 2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대호 씨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아직 신혼의 단맛이 남아있던 때였죠. 대호 씨는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필라테스, 오후에는 프랑스어 과외가 있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필라테스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집에 일찍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대호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죠. 비서에게 제 스케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모든 걸 보고받겠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들어선 걸 알고는 급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왜 그런 대화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대호 씨는 걱정돼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주말에는 아들 도연이와 만나기로 했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대호 씨가 갑자기 다른 약속을 잡으셨어요. 재단 이사회 모임에 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였죠. 도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했더니 괜찮다면서도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이사회 모임에서 대호 씨는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하지만 내내 제 옆에 붙어 계시면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김 이사님 부인과 너무 오래 이야기했다고. 다음엔 좀 더 조심하라고요.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도 그런 지적을 받으니 위축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일까요? 대호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위에 새로운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호 씨가 사오신 거였죠. 제가 쓰던 평범한 제품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것들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점심때 선영이한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상해서 대호 씨께 물어봤더니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외부 연락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랑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제당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죠. 하지만 아직은 대호 씨의 말이 다 저를 위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후 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운전기사가 저를 모시고 다닐 거라고요. 혼자 다니기엔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마지막 자유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운전기사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 기사님은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분이었지만 제가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든 걸 대호 씨에게 보고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필라테스를 마치고 잠시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예전 식당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죠.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셨어요. 재혼했다고 말했더니 축하한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면서 걱정스럽다고도 하셨죠.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화장으로 가려도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데 김 기사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차에 타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어디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까지 관리받고 있다는 거려. 집에 돌아오니 대호 씨가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카페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곳에 들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조용했어요. 대호 씨가 와인을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옛날 생활은 잊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비싸 보이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죠. 대호 씨께 물어보니 제 품격에 맞는 옷들로 새로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주말 대호 씨의 지인들과 골프장에 갔어요. 부인들과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요. 한 분이 귓속말로 물어봤어요. 남편분이 까다로우시냐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처음엔 힘들었다고.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소름 끼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호 씨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다른 부인들과 잘 어울렸다면서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던 예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왔는데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몰래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다고. 언제 만날 수 있냐고요. 하지만 답장이 오기 전에 대호 씨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숨겼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호 씨께 물어보니 새 기종으로 바꿔주겠다면서 며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새 핸드폰을 받았을 때 연락처가 거의 없었어요. 대호 씨와 김 비사님 그리고 몇 명의 업체 번호만 있었죠. 도연이 번호도 없었어요. 물어보니 나중에 추가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새 핸드폰을 받은 지 며칠 후 도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현관에서 대호 씨와 마주친 도연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대호 씨는 웃으면서 맞아주셨지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한다고. 저희 부부에게도 사생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연이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반박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제가 나섰어요. 도연이를 거실로 데려가서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대호 씨가 계속 근처에 머물면서 저희 대화를 듣고 계셨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새 번호를 알려달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며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1시간쯤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호 씨가 시계를 보며 끼어드셨어요. 저녁 약속이 있으니 도연이에게 가라고 하셨죠. 도연이는 어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분위기상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에서 도연이가 귓속말로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뭔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도연이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도연이가 떠나고 나서 대호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화를 내셨어요. 아들이 와서 기쁜 마음에 그랬다고 했더니 이제는 제가 누구 아내인지 잊었냐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누구든 만나기 전에 허락을 받으라고. 그게 부부간의 예의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대호 씨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며칠 후 우연히 대호 씨의 서재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죠. 가까이 가서 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호 씨가 언제 들어오셨는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음성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다고 했더니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서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서류가 뭔지 궁금해서 밤에 몰래 서재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대호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시도해봤어요. 다행히 열렸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대호 씨의 전 부인들에 대한 자료였어요. 첫 번째 부인은 우울증으로, 두 번째 부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더 뒤져보니 제게 대한 조사 자료도 있었어요. 제 과거, 경제 상황, 인간관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마치 저를 물건 사듯 조사한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메모장에 적힌 글이었어요. 제 행동 패턴과 성격 분석, 그리고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급하게 사진을 찍으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호 씨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서둘러 모든 걸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대호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인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어보셨어요.
어젯밤 잠은 잘 잤냐고, 특별한 일은 없었냐고요. 저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대호 씨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시간을 재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디서 뭘 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거든요.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필라테스가 끝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저에 대한 모든 행동을 보고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디 갔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심지어 표정 변화까지 체크하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대호 씨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제가 일찍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때부터 집 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 앞 복도까지요.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가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대호 씨가 집에 없을 때였죠. 도연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빨리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도연이가 변호사로서 조사한 결과를 알려줬어요. 대호 씨의 전 부인들이 모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했죠. 모든 부인들이 결혼 초기에는 행복해했지만 점차 외부와 단절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두 재산을 대호 씨에게 상속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와야 한다고. 늦으면 어머니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대호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싶었거든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호 씨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도연이는 급하게 일어나 인사를 드렸지만 대호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왜 또 허락도 없이 왔냐며 도연이를 나무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리 약속을 잡고 오라고. 그게 예의라고 하셨죠. 도연이는 어머니를 만나는데 왜 허락이 필요하냐고 반박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도연이에게 오늘은 가라고 했어요. 도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다시 오겠다고 속삭이며 떠났어요. 도연이가 떠나고 나서 대호 씨가 폭발했어요. 왜 자꾸 아들을 부추기냐며 화를 내셨어요. 제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셨죠.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부터 대호 씨는 제 옆에서 잠을 자지 않으셨어요. 서재에서 주무신다며 침실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셨어요. 저는 완전히 같은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대호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건 모두 시켜서 해결하겠다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감금당하고 있다는 거려. 황금 세 장 속에 갇힌 새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도연이 말이 맞았던 거예요. 완전히 외출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대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셨어요. 저녁에 돌아와서야 문을 열어주셨죠. 하루는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기다려서야 김 기사님이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대호 씨가 출장 중에는 김 기사님이 저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거였어요. 그날 밤 늦게 도연이가 몰래 찾아왔어요. 뒷문으로 들어와서 제 방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도연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됐는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도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호 씨가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선영이도 함께 왔다고 했어요.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괜히 도연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연이가 제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어줬어요. 대호 씨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라고. 그게 유일한 증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하나 더 줬어요. 비상시에만 쓰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대호 씨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해외 출장을 간다며 사흘 동안 집을 비운다고 하셨어요. 김 기사님이 계속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대호 씨가 떠나고 나서 김 기사님의 감시 패턴을 관찰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제 방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 사이사이에 틈을 타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서재에 있던 서류들을 다시 찾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전 부인들의 사망 기록, 제에 대한 조사 자료, 통제 계획서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어쨌든 증거는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대호 씨가 돌아왔어요. 출장이 일찍 끝났다면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대호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요즘 뭔가 다르다고,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모른 척했지만 대호 씨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셨어요. 점검해 볼 게 있다면서요. 다행히 도연이가 준 비상 핸드폰은 숨겨둔 상태였어요. 그날 밤 대호 씨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귀를 대고 들어보니 저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새벽, 몰래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상황이 위험해졌다고.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연이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오늘 밤에 작전을 실행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 대호 씨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제가 숨겨둔 비상 핸드폰을 들고 계셨어요. 언제 찾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어요. 대호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줬는데 배신하려고 했다며 화를 내셨어요. 이제부터는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절대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거려. 오늘 밤이 아니면 영영 이곳에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려. 그날 밤 11시쯤 대호 씨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수면제를 복용하는 소리가 들렸죠. 1시간쯤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도연이가 미리 알려준 대로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벽을 짚으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복도 끝에서 김 기사님이 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다행히 깊게 잠든 것 같았어요. 뒷문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시 멈춰서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갔어요. 도연이가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지만 간신히 담장을 넘었어요. 담장 너머에서 도연이와 선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이가 저를 꽉 안아주며 울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거든요. 도연이가 준비해둔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뒤슈리로 계속 뒤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대호 씨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요. 선영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도연이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증거도 있고 제가 직접 증언할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새벽 3시쯤 선영이 집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 표시도 없는 전화였어요. 받아보니 대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톤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도망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도 했어요. 도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두가 긴장했어요. 이미
저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하자고 했지만 선영이는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대호씨 측에서도 이미 고소장을 냈다는 거였어요. 저를 귀중품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고발했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말하길 양쪽 주장이 다르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저는 피해자 신분이 되었고 대호 씨도 피해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회적 지위 때문인지 대호 씨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유명 의료재단 이사장이 아내의 가정 파괴, 음모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돈을 노린 여자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보는 순간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로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대호 씨의 둘째 부인 딸인 서연이라는 분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서연 씨는 어머니의 죽음이 의문스러웠다며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했죠. 일기장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점진적인 고립, 감시, 통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물 투여까지. 모든 패턴이 똑같았어요. 이제야 대호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가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호 씨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법정에서 진짜 승부가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어요. 법정에서 대호 씨를 다시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대호 씨 측 변호사들은 제가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부유한 남성을 이용하려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죠. 처음에는 그런 공격에 위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차근차근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씨의 어머니 일기장이 결정적이었어요. 서연 씨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증언했어요. 어떻게 점점 야위어 갔는지, 외부와 단절되어 갔는지, 그리고 이상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는지 말했어요. 일기장 내용이 낭독될 때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죽기 전 며칠 동안 의식이 흐릿했다는 기록이 충격적이었어요. 의학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대호 씨의 전 부인들이 복용했던 약물 조합이 과다 복용 시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고 증언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패턴이 비슷하다고 했죠. 대호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들을 보살펴왔을 뿐이라고, 모든 게 억측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도연이가 일어섰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때만큼은 훌륭한 변호사로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대호 씨의 범행 패턴을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리고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징역 5년과 접근 금지 명령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도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축하한다고 속삭였어요. 선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이제 정말 자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대호 씨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긴 거니까요. 자유를 되찾은 거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미자의 쉼터예요. 평범하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첫 손님에게 직접 끓인 된장국을 내밀며 말했어요. 토요일 밤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희망을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늦어도 괜찮다고, 오늘부터 내 삶은 내가 쓰는 거라고 서로에게 말해줘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아름다워요.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 소리도 좋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도연이가 가끔 놀러와서 어머니가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선영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면서 제2의 인생을 잘 시작했다고 격려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니까요. 지금의 저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자유는 화려함보다 소박한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